부동산 잔혹사 제6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하우스푸어의 탄생, 건설 신화의 귀환과 뒤섞인 욕망. 2008년의 시작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건설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 이명박. 국민들은 그에게서 경제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은 지 10년.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자산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기업인 출신이니 내 집값 하나는 확실히 지켜주겠지. 노무현 정부의 규제 지옥에서 나를 구해내겠지. 사람들의 욕망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투사되었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747 공약. 연 7% 경제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이 거창한 숫자들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고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강남의 복덕방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 완화의 단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는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의 꽃가루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08년 가을,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그것은 단순히 미국 금융회사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거대한 금융자본주의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광속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파도는 태평양을 건너 여의도로, 그리고 대한민국 중산층의 모든 것이 걸린 아파트 숲으로 밀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 검은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 척박한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양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의 빗장을 열고 국가가 보증을 섰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 국가의 신호를 믿고 인생의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탄 평범한 가장들. 그들은 왜 5년 뒤 하우스푸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제일막 멈춰버린 심장, 거래 실종의 공포. 2008년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공포였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잠갔고 시중에 흐르던 유동성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신용자산입니다. 대출이라는 혈액이 돌지 않자 어제까지 수천만 원씩 오르던 강남 아파트 값은 하루아침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신문 일면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강남 불패 신화 무너졌다. 잠실 엘스, 리센츠 분양권 계약 포기 속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거래가 실종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의 전화기는 침묵했고 중개인들은 먼지가 쌓인 장부만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팔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산의 90%가 집에 묶인 중산층에게 거래 실종은 곧 파산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도미노 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자금난에 시달리며 워크아웃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이 쓰러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당시 보고서를 보면 그 위기의 깊이가 보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며 금리 인상 시 가계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거대한 폭탄을 보고도 차마 터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품을 터뜨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2마 1.13 대책, 부양을 향한 위험한 도박. 정부는 사활을 걸고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2008년 11월 3일 발표된 이른바 1.13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들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건설사가 망하게 두지 않겠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다시 집을 사십시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09년 초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16만 가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고육지책으로 분양가 할인에 나섰습니다. 어제 5억 원에 분양받은 사람 옆에서 오늘 누군가는 4억 원에 같은 집을 샀습니다. 분양가 갈등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마다 현수막이 내걸렸고 기존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의 정책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아니, 위험해졌습니다. 2009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혹은 60%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지금 집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셈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광고가 TV를 도배했고 정부가 보증하니 안전하다는 믿음이 불안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3막 DTI의 빗장을 열다, 빚의 사다리를 던지다. 2010년에 접어들자 정부는 마지막 보루였던 금융 규제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8월 29일, 이른바 8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핵심은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의 한시적 폐지였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소득 증빙 없이도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 거액을 빌려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걱정 말고 살아. 빚을 내서라도 시장을 받쳐달라. 이 시그널은 평범한 가장들을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집값이 더 떨어지겠어.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대출도 잘 나오는데 이번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 아닐까. 사람들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들에게 그 대출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의 발판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저금리에 기대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도박이다.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정체되면 이 부채는 가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양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건설업은 대한민국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산업이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가계 부채를 동원하는 것은 당시 정부에게 필요악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가구가 빚의 늪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3학 보금자리 주택의 역설, 선의가 만든 시장의 동맥경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큰 축은 공급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사 사장 출신답게 공급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강남 세곡, 자곡동 같은 노른자위 땅에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민들에게도 강남 입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정책은 시장에서 참혹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정부가 강남에 반값 아파트를 주는데 누가 지금 비싼 민간 아파트를 사겠나?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제도가 실시되자 사람들은 민간 시장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믿음은 맞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민간 거래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거래가 실종되니 기존 주택 가격은 더욱 하향 압력을 받았고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가려던 중산층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왜곡하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중단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공급 부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기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산 가치의 하락을, 집을 사려던 사람들에게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했습니다.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제오막 전세의 역습, 도망갈 곳 없는 서민들의 비극,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자 사람들은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택했습니다. 사면 손해인데 누가 사나? 전세나 살면서 상황을 보자. 수요가 한 곳으로 쏠리니 전세값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전세 대란에 직면했습니다. 매주 수백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보며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마다 1억 원씩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며 대응했지만 이는 오히려 전세값을 더 끌어올리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대출 없이는 전세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에게 빚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다시 결심했습니다. 전세금 올려줄 돈에 대출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버리자. 이것은 낙관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으로 나앉지 않기 위한 절박한 도피였습니다. 공포가 만든 매수. 그렇게 대한민국 중산층의 허리는 전세 대란의 파고를 넘어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하우스푸어라는 차가운 죄만 남았습니다. 제육막 하우스푸어, 아파트라는 감옥의 죄수들.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2012년 무렵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집은 있으나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중형차를 타는 중산층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버린 껍데기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은행 이자 계산으로 시작해 이자 계산으로 끝났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버는 월급의 50%, 심지어 80%가 고스란히 은행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끊고 부모님 용돈을 줄이고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만 골랐습니다. 삶을 깎아서 집을 유지했습니다. 왜 팔지 않았냐고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진 깡통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팔아봤자 은행 빚도 못 갚는데 누가 그 집을 내놓겠습니까? KDI와 각종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당시의 참혹함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부모들의 노후 자금은 아파트 벽지 속으로 사라졌고 자녀들은 부모의 고통을 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긴 가장 잔혹한 유산, 그것은 한 세대의 미래를 빚의 수렁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제7막 빚의 악순환,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정부는 5년 내내 부양책을 썼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약 250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빚을 내서 시장을 떠받쳤고 그 덕분에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털어내고 숨통을 틔웠습니다. 은행들은 늘어난 대출 이자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가게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는 사실상 건설사와 금융권을 구제하기 위한 SOS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위반자들은 그 부채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부심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그들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소비가 실종된 거리에는 한숨만이 가득했고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에필로그 완만한 하락이 남긴 흉터와 남겨진 질문들. 이명박 정부 5년,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늘 정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정상화는 가격의 정상화가 아니라 거래의 정상화,
즉 돈의 회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 뒤에는 집값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자를 갚아나간 하우스푸어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잔혹사, 체육부의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빚의 연대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폭락했다면 오히려 거품이 빨리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스러운 부양책은 하락을 완만하게 만들었고 그 완만한 하락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민들의 삶을 천천히 고사시켰습니다. 하우스푸어의 눈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국가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우리는 거대한 금융 자본의 파도 위에서 표류하는 조각배인가? 이 지독한 교훈은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른 유혹으로 반복됩니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최경환 호의 초이노믹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광기의 후반전. 그 잔혹한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을 기록하는 부동산 잔혹사 시리즈.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방대한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주 공개될 제7화 박근혜 정부 편, 전세대란과 초이노믹스 편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